내가 여기서 주춤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집을 더 사면서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나는 기회를 놓치거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저는 결국에는 두려움이고요. 이 심리를 안정시켜주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시그널이 필요한데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일일소장 이광수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중요합니다. 최근 부동산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친하죠. 네, 이렇게 보니까 또 반갑네요. 네. 김인만 소장님 제가 사실은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아유, 과찬의 말씀입니다. 존경하기도 합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을 좀 볼까요? 네네. 먼저 한 주간 집값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향부터 보면 이제 요즘 집값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서울 이야기입니다. 6월 4주차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은요, 서울이 주간 변동률이 0.1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제가 한 달 전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5월 4주차가 0.06%였거든요. 네. 0.06에서 0.18%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폭으로 확대가 있는데 요게 서울입니다. 제가 계속 서울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수도권 지역은 이번 주가 6월 4주차가 0.07%였는데요. 한 달 전에는 0.05%. 큰 변화는 없었고요. 네. 지방은 현재 마이너스 0.05%인데요. 한 달 전에 마이너스 0.02%였습니다. 네. 오히려 하락폭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네. 서울만 나홀로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서울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있지만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거래량도 우리가 좀 눈여겨 좀 봐야 되는 그쵸. 지표이기도 네, 한데요. 네, 우리가 한 올 3월까지만 하더라도 뭐 1,000 몇백 건, 2,000 건대에서 머물러 있었고 작년 8월이 아마 3,800건 정도 거래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 통계를 보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3월, 4월, 5월이 모두 다 4,000건 이상이 나왔고요. 네. 5월은 4,946건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4,900건 정도 거의 5,000건에 육박하고요. 6월 통계는 뭐 아직 다 잡히지는 않았는데 아마 5,000건 가뿐히 넘지 않을까. 지금 벌써 3,000건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5,000건 넘어가니까 이게 한 달 정도면 뭐 일시적으로 딱 튀는 거래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4개월 연속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4,000건 이상 나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거래가 뒷받침되는 상승 거래가 서울에서는 좀 늘어나고 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서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지역들은 아직까지 이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격과 거래량,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또 네. 하나 중요한 게 이게 매도 물량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최근에 매도 물량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또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서울은 현재 매물이 84,578건으로 나왔는데요. 한 달 전이 8만 건 정도였으니까 88,809건 마이너스 4.5%. 플러스죠. 마이너스죠. 그래서 매물 네. 물량은 4.5% 정도 줄어들었고요. 경기도도 4.1%, 인천은 3.6% 정도 매물이 줄어드니까 뭐 사실 집주인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돌아가는 거 딱 보니까 집값이 좀 올라가고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회수하거나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지금까지 한 3개월, 4개월 상황을 본다면 집주인들이 이제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지표를 보면서 제가 좀 혼동스러운 게 네. 아까처럼 서울의 아파트가 5,000건이 넘게 거래가 됐잖아요. 5,000건 가깝게. 네네네. 그런데 매물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줄었지만 네네. 그 거래된 걸 빼줘야 되잖아요. 거래된 매물이 것도 증가한 뭐 거 일부 아닙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매물이 예를 들어서 5,000건을 빼주면 이거보다 더 매물이 줄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또 몇 달 전에도 또 매물 또 빼게 되면 또 빠지게 되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매물이 작년부터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가 그렇죠. 이제 추세 자체가 이제 줄어들었다는 점 저는 항상 숫자보다 추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뭐 변동률도 마찬가지고요.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숫자를 보게 되면 0%에서 뭐 0.01 되면 상승 전환 뭐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좀 싫어하거든요. 네. 몇 개월 정도 또 얼마 이상 상승이 지속이 되느냐인데 최근 추이 자체를 보면 3개월 이상 상승 추이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상승에 대해서는 이게 무시할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지역만 오르고 거래량도 의미 있게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에서도 지역별로 격차가 좀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압구정이나 뭐 네. 여의도 같은 데는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뭐 그들만의 리그고요. 예. 거기는 2022년 12월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이제 다른 지역도 막 하락을 했잖아요. 압구정은 그래도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리가 일반화 시켜버리게 되면 이제 통계에 오류가 생기게 되고요. 저는 항상 송파구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파구가 이제 강남 3구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은 뒷받침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넘사벽은 또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이 노력하거나 내 집을 팔고 좀 보태면 갈아탈 수 있는 지역이고 표준화된 매물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남구나 서초구는 또 개별성이 좀 강하잖아요. 단지별로. 근데 송파구는 아시다시피 뭐 엘스 리센츠 이쪽 주변이 한 2만 세대 정도 표본 비슷한 표본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엘스 같은 경우에 전용 84가 최고 가격이 2021년 10월에 27억 원 정도 네. 거래가 됐고요. 그 당시에 이제 27억은 탁 튀는 거래고요. 네. 몇 개 거래는 주로 25억에서 26억 정도가 이제 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19억까지 떨어졌다가 2022년 12월에 10층 이상 기준으로 19억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봄까지만 하더라도 23억, 24억 정도였는데요. 최근 거래를 보니까 25억 7천이 거래가 됐더라고요. 네. 25억 7천 뭐 24억 8천 이렇게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전고점 도달했다. 27억은 사실 한 개 튀는 거래였고요. 네. 이 정도면 뭐 전고점 온 것 같습니다. 리센츠도 마찬가지고요. 전고점이 도달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고점을 뚫고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전고점에서 멈추느냐는 저는 중요한 포인트다. 네. 왜냐하면 전고점을 뚫고 계속 올라간다면 약간 과열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여전히 집값이 사실은 높은 상황이잖아요. 소득 대비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네. 전고점을 뚫는다는 거는 저는 좀 이상 징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고점을 뚫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좀 전이가 될지 네.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 증가하고 있고 가격은 다시 전고점을 네네. 거의 근처에 가고 있는데 네. 원인을 저희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요? 네, 그래서 변동 원인을 찾아야 저희가 전망이 가능하니까 맞습니다. 소장님은 지금 왜 특히 서울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 원인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 이제 논리가 있는 거잖아요. 올라갈 때도 그냥 집 사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설득이 될 수 있는 논리가 있을 때 수긍을 하게 되는데 일단 분위기 자체가 금리가 실질 금리가 좀 내려갔고요. 최근에 은행에 가보면 하단 금리 뭐 잘 잡으면 2% 후반대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3% 중반대는 뭐 쉽게 찾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좀 찾고 있는 부분이 저는 좀 크지 않나 싶고요. 또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공급이 부족해요. 서울의 공급 물량이 착공 인허가 물량을 보면 앞으로 몇 년 동안 공급이 부족할 거야. 거기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전세는 무이자 대출이니까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좀 선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가장 문제라고 보는 게 사실 이런 소식 전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게 네. 이런 뉴스나 이런 소식을 듣고 보시는 분들은 괜찮은 분들도 불안해지거든요. 아 이거 서울 집값이 움직인다고? 엘스가 전고점이 갔다고?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될까? 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연락이 와서 이제 하면 왜 이렇게 불안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2020년, 2021년 폭등했잖아요. 네. 그 트라우마가 생각이 난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여기서 혹시라도 폭등할까 봐 그렇다면 나는 혹시라도 뭐 수원이나 고양시에 살고 있는데 서울이 이렇게 움직이면 과거 사례를 보면 여기서 또 폭등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게임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경제학에서. 네. 상대방의 행동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건데 아무래도 이 행동이 과거의 트라우마하고 겹쳐지면서 내가 여기서 주춤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집을 더 사면서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나는 기회를 놓치거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저는 결국에는 두려움이고요. 이 심리를 안정시켜주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시그널이 필요한데 최근에 그 스트레스 DSR도 2단계가 연장됐잖아. 연기가 됐죠.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부가 안정된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집값을 약간 방치한다라는
뭐 아니겠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시장에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불안 심리를 좀 잠재워 줄 만한 뭔가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이제 이광수 대표님도 이제 가장 잘 나가는 현재 부동산 전문가인데 네. 이광수 대표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이 현재 상승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궁금해요.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저희가 전망할 때 지금 현재의 변동 원인을 정확히 찾아야 되는데 네네. 그 지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뭐냐면 그래요?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네. 특히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가장 불안하겠죠. 그렇죠. 다주택자나 투자자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다주택자들은 최근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지금 불안해서 대출을 이렇게 해서 집을 사는 분들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맞습니다. 많죠. 갈아타기 실수요자. 그런데 이렇게 불안해서 움직이는 수요는 지속 가능성이 낮아요. 저도 그 부분을 좀 예의주시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가격을 계속 올릴 수도 없고 네. 이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 그 신호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네. 거래량이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게 언제쯤 될까요? 그건 어렵죠. 그건 다음에 제가 네네. 패널로 왔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네네. 저는 사실은 간단하게 여쭤보셨으니까 네. 간단하게 그런 답변 드린다면 네. 지금의 상황이 지속 가능성 좀 낮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변동 원인이 네. 심리에 있고 그렇죠. 심리는 사실은 갑자기 변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이 상황이 좀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계속 집값을 올릴 수 쪽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셋값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전셋값이 상승하면 불안 요인을 더 자극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면 갭 투자가 증가할 수 있죠. 갭 지금의 투자 증가할 수도 시장에서는 있죠. 네. 투자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뭐 의미 있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전세가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세 가격을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도 이제 전세를 굉장히 중요한 네. 변수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변수인지 상수인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게 전세 가격이 사실 떨어질 수가 있을까? 우리가 2022년에 한번 하락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잘못된 시그널 전세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전세가 떨어지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이게 실수요자 시장이기도 하고요. 많이 안 오르고 물가 상승률 정도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전세가 떨어지려면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거나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제 월세로 전환돼야 되는데 당분간 이제 이 두 가지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적어도 서울에 대해서는 강동구 지역 빼고는 이제 입주 물량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저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갭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런 게 또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 가율이 한 53%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뭐 그렇게 불안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3년 5년 지속이 돼서 전세 가율이 60% 이상 70% 갔을 때 이제 굉장한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도록 어떤 정책 당국자들도 좀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의 시장 상황과 그리고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최근에 부동산 PF 문제가 계속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네. 어쨌든 뭐 언론에서는 많이 다루진 않고 있지만 네. 저희가 또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부동산 PF 문제하고 직결되는 게 사실 미분양이잖아요. 네네. 최근에 미분양 통계가 좀 어떻습니까? 미분양이 좀 늘어나다가 이제 좀 전에 며칠 전에 이제 5월 통계가 나왔는데요. 네. 5월 통계가 그나마 다행입니다. 4월이 전국 미분양이 71,997호였는데요. 5월이 72,129호. 0.2% 소폭 증가에 거쳤기 때문에 네. 이게 작년 11월 작년 초죠. 작년 초에 아마 7만 5천호까지 늘어났다가 5만 8천호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7만 1,997호까지 늘었는데 지금 7만 2,129호니까 이게 추세 자체가 이제 늘어나긴 했는데 추세 상승 속도가 좀 둔화됐다는 점에서는 저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중공업 미분양은 2% 역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안심 단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 미분양이 늘어났다면 정부도 굉장히 좀 긴장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일단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는 측면에서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다행히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는 좀 빨리 좀 소진할 수 있는 그렇죠. 뭔가 좀
뭔가 좀 양념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 지금까지 나온 대책을 보면 좀 약해요. 이 정도 가지고 지방 미분양을 실수요자들도 살까에 대해서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데 최근에 공사비 분양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오히려 지방 미분양이 가격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1년, 2년 전에 분양가고요. 최근 네.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24%가 1년 만에 증가를 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폭을 본다면 지방 미분양도 이제 서서히 메리트가 있어지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뭐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세제 혜택 양념을 좀 쳐준다면 지방 미분양을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건설사들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전제 조건이죠. 기본 전제입니다. 분양가 네. 할인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네. 이제 문제는 또 뭐가 생기냐면 수분양자들이 또 반발을 합니다. 최근에 그렇죠. 뉴스 보면 이제 그런 거 나왔잖아요. 분양가 할인을 받아서 이제 계약을 하고 이사 오는데 기존에 돈을 다 주고 입주하신 분들이 이제 실력 행사에 들어가는 거죠. 억울하고 이제 건설사들이 협상이 안 되니까 새롭게 이사 오는 분을 이사 못 오게 이제 바닥에 들어눕고 이제 이런 게 뉴스에 나왔는데 이런 것도 또 다른 갈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건설회사들이 분양가 할인 또 해주고요. 기존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서 미분양이 소진이 되면 건설회사들도 도움이 되니까 아파트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되는 뭐 커뮤니티 센터나 조경에 좀 더 신경을 좀 더 플러스 알파 써준다면 또 기존의 입주자들도 좀 마음을 달래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미분양 아파트 얘기하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분양 물량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분양 물량이 뭐 과도하게 증가하면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하반기에 전국에 그리고 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의 분양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수도권을 보면은요. 우리가 7월 8월 비수기라고 하는데 좀 나옵니다. 3만 5천 호 정도가 이제 예정되어 있고요. 작년 3분기가 2만 2천 호였으니까 작년이 좀 워낙 안 좋긴 했습니다. 올해 3만 5천 호 정도 나오고 서울이 뭐 4,100가구 정도, 경기도가 2만 6천 정도로 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또 소개 안 할 수는 없죠. 최근에 분양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그쵸. 지역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네. 다음 주에 또 괜찮은 물량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주변 시세 대비 한 20%에서 30% 정도 저렴한 매물이고요. 가격도 괜찮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일단 동탄 이신도시, 네. 동탄역 대방 엘리움하고요. 성남의 금토지구라고 있거든요. 네. 서판교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고기도 중흥 S클래스 네. 그리고 파주 운정 이지더원 지역별로 골고루 나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거주자거나 수도권 거주자들은 놓치지 말고 자격 되시는 분들은 청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분양가가 가장 중요한 선택 그렇죠. 기준이고요. 가격 메리트가 있고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인프라도 좋습니다. 소장님 근데 네. 예전과 비교해서는 청약하기 지금 너무 쉽잖아요. 쉽죠. 예전엔 줄 서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실수요자들이라면 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물량들은 계속 좀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패널 나올 때마다 가장 곤란한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어요? 그래서 집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 저는요 가장 싫었어요. 근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소장님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내 집 마련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까? 저는 항상 원칙은 똑같습니다. 네. 뭐 자금이 부족하거나 감당이 안 되는 분들, 굳이 필요 없는 분들은 뭐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한 분들, 자금이 되고 내 집 마련에 또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구입을 하시되 한 3년 정도는 생각보다 큰 폭의 상승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승민, 박정현, 방수경 님이 오늘 합의 너무 좋고 가슴이 웅장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